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딸 혜경이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원래도 걱정이 많은 아이인데 뭔가 단단히 꼬인 게 분명했죠. 엄마 정말 미안한데 이번 주에 은우 좀 며칠 봐줄 수 있을까? 무슨 일 있니? 그게 이 사람이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지방 출장을 가게 됐어.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회사에서 꼭 가야 하는 1박 2일 워크숍이 화요일, 수요일에 잡혔네. 이번에 승진 앞두고 있어서 안 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어떡하지, 엄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 이제야 아기가 맞더군요. 제 딸은 결혼하고 은우를 낳은 뒤에도 작은 회사에서 격리과장으로 꿋꿋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버는 돈이 넉넉한데도 자기 인생을 놓고 싶지 않다며 악착같이 버티는 딸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죠. 평소에는 시터 이모님이 잠깐씩 봐주시지만 1박 2일 내내 아이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알았다. 걱정하지 말고 일 잘 보고 오너라. 엄마가 월요일부터 가 있을게. 정말 고마워, 엄마. 엄마밖에 없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딸의 목소리에 제 마음도 조금은 놓였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뭔지 그저 목소리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위가 뭘 좋아하는지는 이제 관심도 없었지만 내 딸과 손주가 먹을 반찬은 제 손으로 해줘야 직성이 풀렸어요. 싱싱한 코다리를 사서 꾸덕하게 말려 매콤하게 조리고 국산 돼지고기 안심으로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잔멸치를 일일이 골라내 바삭하게 볶고 시금치나물이며 콩나물 무침까지. 냉장고에 넣어두면 며칠은 든든할 반찬들을 꼬박 이틀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사서 고생한다고 할지 몰라도 이걸 맛있게 먹어줄 딸과 손주를 생각하면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일찍 하늘로 보내고 혜경이 하나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억척스럽게 살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죠. 행여 기죽을까 비싼 옷만 사입히고 남들 하는 건 뭐든 다 해주며 키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남편 앞에서 기 한번 못 펴고 사는 걸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사위는 아니었지만 제 딸이 선택한 남편인 것을요. 그저 참고 사는 수밖에요. 딸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언제 와도 위압적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로비를 지나 대리석이 깔린 복도를 걸을 때면 꼭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했어요. 30층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혜경이가 화들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들고 왔어. 무겁게. 괜찮다. 우리 딸이랑 손주 먹일 건데 이 정도가 대수라고. 은우는 아직 안 왔니? 응, 유치원 버스가 곧 올 거야. 일단 들어와, 엄마. 밖은 덥지? 딸의 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실 소파에서 풍겨 나오는 냉랭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위, 고강식. 그는 소파와 한몸이 된 듯 비스듬히 누워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스마트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죠. 인기척을 느꼈을 법도 한데 그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양본체만체했습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겪는 일이었지만 매번 새롭게 기분이 더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자네 나왔다. 출장 준비는 다 했는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어른 된 도리는 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게임 속 총소리 사이로 짧게 대꾸했습니다. 네, 뭐. 대충요.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가 무거운 짐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왔는데 일어나기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저 태도라니. 혜경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얼른 다가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이리 와. 시원한 물 줄게. 이 사람은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렇게 철이 없어. 딸은 제 손에서 반찬 보따리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명랑하게 외쳤죠. 와, 엄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이잖아. 어쩜 이렇게 맛있게 됐어? 냄새만 맡아도 군침 도네. 입에 맞으면 좋겠다. 은우 먹을 장조림이랑 멸치볶음도 따로 했으니 챙겨 먹여라. 제가 부엌 쪽을 향해 말하자 그제야 사위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운 채로 고개만 까딱하며 반찬통들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장모님은 참 정정하시네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호텔 주방장 요리도 집으로 배달되는 세상인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옛날 음식을 해오실 필요 있나요? 괜히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고 입맛만 버린다니까요. 순간 들고 있던 물 잔을 그의 얼굴에 끼얹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겨우 분노를 사겼죠. 제 딸 자식을 위해 밤새워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옛날 음식, 입맛 버린다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저 인간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손맛이 제일이라는 사람도 있잖나. 자네 입맛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우리 혜경이랑 은우는 잘 먹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네. 제 대꾸에 사위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다시 스마트폰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외할머니. 현관문 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더니 노란 유치원 가방을 맨 은우가 총알처럼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방금 전까지 얼음장 같았던 제 마음을 단숨에 녹여주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다녀왔어? 외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완전 많이요.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기 했어요. 제가 할머니 제일 먼저 썼어요. 은우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편지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사랑하는 외할머니께라고 쓰인 글자를 보니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죠. 사위에게 받은 모욕감 따위는 손주가 주는 행복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은우의 손을 잡고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블록 쌓기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은우와 함께 웃고 떠드는 동안 사위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집안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사위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업무 통화려니 했는데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그 기명감, 구워 삶든 볶아치든 해서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하라고. 저는 혹시나 은우가 들을까 싶어 얼른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은우야, 우리 성을 더 높이 쌓아볼까? 하늘까지 닿도록. 아이는 신이 나서 블록을 쌓았지만 제 귀는 온통 서재 문틈에 쏠려 있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주변부터 좀 압박하라고 했잖아.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일처리 그따위로 하면 너희들 다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업을 하기에 저렇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말하는 걸까요? 불안한 눈으로 혜경이를 쳐다봤지만 딸은 애써 그 소리를 외면하려는 듯 주방에서 그릇만 달그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더 소리치던 사위는 끊어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잔뜩 구겨진 얼굴로 서재에서 나온 그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우리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화장실 문을 쾅 닫는 소리를 들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우야, 목마르지?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딸기 주스 갈아줄게. 잠깐만 기다려. 제가 은우를 거실에 혼자 두고 주방으로 향한 것은 정말이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딸기를 꺼내 믹서에 넣고 잠시 돌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거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서둘러 거실로 나왔을 때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글쎄 아까 사위가 나왔던 서재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봐요. 아이는 제 몸집만 한 검은색 비닐봉지를 낑낑거리며 거실 쪽으로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꽤나 무거운지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마치 대단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한 뿌듯함이 가득했죠. 외할머니, 외할머니, 빨리 와보세요. 아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아빠 물건이야. 만지면 안 돼. 저는 다급하게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봉지를 제 등 뒤로 숨기며 장난스럽게 대꾸했어요. 싫어요. 이거 아빠 보물이에요. 내가 봤어요. 아빠가 책상 밑에 서랍 깊숙이 숨겨놨단 말이에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거 같이 열어봐요. 네. 여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은우가 봉지를 흔들자 안에서 묵직한 것들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제 등 뒤에 화장실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발밑으로 아득하게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물소리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죠. 사위가 고강식이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 손주 은우의 손에 들린 이 검은 봉지를 보게 되겠죠. 아이는 이것이 아빠 보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분명 해맑게 자랑하려 들 겁니다.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인간이 평소에 자기 물건에 손 떼는 걸 얼마나 병적으로 싫어했는지, 그리고 방금 전까지 서재에서 얼마나 살벌한 목소리로 통화했는지를 떠올리면 등골이 다 서늘했습니다. 은우야.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이름을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란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 순간 화장실 문고리가 덜컥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봉지를 빼앗으려 실랑이를 벌이면 사위에게 모든 걸 들키고 말 겁니다. 어머나. 저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옆에 있던 장식장 쪽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제 어깨가 장식장에 부딪히면서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비싼 도자기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습니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이 아파트 전체를 울리는 듯 했어요. 엄마, 괜찮아? 부엌에 있던 혜경이가 뛰쳐나왔고 거의 동시에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사위가 잔뜩 인상을 쓴 채 나타났습니다. 웬 소란이야? 아침부터 재수 없게. 사위의 시선은 당연하게도 바닥에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과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은우와 아이 손에 들린 검은 봉지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우야, 이리 와, 다치겠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 있어. 저는 아이의 등을 떠밀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저 봉지는 할머니한테만 보여주는 비밀 보물이다. 알았지? 방에 가서 얌전히 기다리면 할머니가 이따가 세상에서 제일 큰 로봇 사줄게. 약속. 로봇이라는 말에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고는 누가 볼세라 봉지를 품에 꼭 안고 자기 방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아니, 장모님. 연세 드시면 좀 조심하셔야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아버님이 유럽 출장 가서 직접 사오신 건데. 사위는 깨진 도자기를 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큰 파편들을 줍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서 이대로 있다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모든 걸 들킬 것만 같았거든요. 여보, 그만해요.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다친 데는 없으세요, 엄마. 혜경이가 제 걱정을 했지만 사위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다치긴 누가 다쳐? 멀쩡하구먼. 아, 진짜 재수 없네. 나 오늘 중요한 계약 있는 날인데. 그는 그렇게 투덜거리며 다시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묵묵히 도자기 파편을 치웠습니다. 손가락을 베어 피가 조금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제 모든 신경은 은우의 방과 서재에 있는 사위, 그리고 그 검은 봉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얼마 후 사위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란듯이 무시하고는 현관으로 향하며 혜경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미팅 때문에 좀 늦을 거야. 저녁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챙겨 먹어. 알았어요. 운전 조심하고 계약 잘하고 와요. 혜경이의 배웅을 받으며 사위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저는 곧장 은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아까 그 검은 봉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은우, 할머니랑 약속 잘 지키고 있었네. 정말 착하다. 할머니, 이제 로봇 사줄 거예요? 엄청 큰 거요? 물론이지. 그런데 그 전에 이 보물은 할머니가 잠깐만 맡아도 될까? 아빠한테 들키면 우리 은우 혼날지도 몰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까 할머니가 안전한 곳에 잘 숨겨둘게. 아이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비밀과 로봇이라는 말에 순순히 봉지를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봉지를 들고 나와 건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며칠 묵을 방이었죠.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나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심호흡을 한번 하고 봉지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봉지 안에는 제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엄청난 양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빳빳한 5만 원권 지폐였는데 노란 고무줄로 100만 원씩 묶인 돈다발이 수십 개는 좋게 되어 보였죠. 돈다발들은 비닐봉지 안에 또 다른 비닐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경악하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돈다발들 밑에 깔려있던 허름한 노트 한 권과 비닐 지퍼백에 담긴 낡은 휴대전화 여러 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대학 노트였는데 표지를 넘기자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장부였습니다. 왼쪽에는 사람 이름이, 그 옆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보이는 숫자 13자리가,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이름도 사는 곳도 다른 수십 명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름 옆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전부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위가 서재에서 그 영감탱이 운운하며 고래고래 소리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했던 의심이 차가운 확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건 평범한 사업 장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노트 옆에 있던 지퍼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인 구형 휴대전화가 대여섯 개 들어있었죠. 하나같이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지금은 쓰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전화기들이었습니다. 전원을 켜보려 했지만 모두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어요. 이건 틀림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소위 대포폰이라는 물건이 분명했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 물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내 사위가, 내 하나뿐인 딸의 남편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의 아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혜경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의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눈먼 노인들의 피눈물을 뽑아내는 짓이었다니. 순간 혜경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딸은 어떻게 될까? 평생을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온 아이인데. 그리고 우리 은우는요.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눈을 감아야 할까?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 많은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저를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몇 년 전 노인정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평생 모은 쌈짓돈을 전부 날리고는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던 분이었죠. 그 할머니의 억울한 눈빛, 자식들 볼 면목이 없다며 한숨 짓던 모습이 장부 속 이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수십 명의 사람들.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일 겁니다. 그들도 저처럼 자식과 손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 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제 딸 혜경이도 만약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눈을 뜨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죠.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펼쳐놓은 돈다발과 장부 휴대전화들을 각도를 바꿔가며 꼼꼼하게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부는 한 페이지도 빼놓지 않고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여러 번 찍었습니다. 혹시라도 사위가 증거를 인멸할 경우를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모든 증거를 제 휴대전화에 담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누르고 숫자 3개를 눌렀습니다. 112. 네,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지금 아주 끔찍한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침착하고 훈련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선생님. 놀라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신 곳이 어디고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신 겁니까? 그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입니다. 아주 많은 현금 다발과 노트가 한 권 있어요. 여기에는 노인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피해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전화기도 여러 대 있고요.
아무래도 전화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그런 범죄 같습니다. 저는 사기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가 두려워 최대한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있던 경찰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진지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보입니다. 선생님, 지금 계신 곳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주소를 제 입으로 말하는 순간 더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내 딸 혜경이의 집, 내 손주 은우가 자라는 이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은우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혜경이의 콧노래 소리가 제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제 딸의 집 주소를 또박또박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 증거물들은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근처에 있습니까? 제 사위의 물건입니다. 저는 가장 말하기 힘든 사실을 겨우 내뱉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집을 비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이 잠시 다른 동료와 이야기하는 듯 하더니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신뢰가 담겨 있었죠. 어머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절대 그 증거물에 손대지 마시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란스럽지 않게 사복을 입은 형사들을 즉시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혹시라도 사위분이 돌아올 경우 절대 아는 척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어머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 몇 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제 정신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저는 건넌방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 입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올 것 같았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기만 했어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고 주차장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아래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 로봇 언제 사줘요? 방문을 두드리는 은우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검은 봉지 안에 물건들을 원래 있던 것처럼 대충 정리해서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우리 강아지, 조금만 더 기다려. 할머니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이거 끝나고 바로 사러 가자. 정말이죠? 약속했어요. 저는 아이를 거실로 데리고 나가 TV로 만화 영화를 틀어주었습니다. 혜경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마를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판의 날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내가 과연 잘하는 짓일까? 이 평범하고 단란해 보이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깨부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후회와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그 소리에 저와 혜경이 심지어 만화에 집중하던 은우까지 동시에 현관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벌써 왔나? 혜경이가 남편이 벌써 퇴근한 줄 알고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아니다. 아무것도. 혜경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라? 누구지? 배달시킨 것도 없는데. 딸이 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밖에는 양복 차림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민자 어머님 되십니까? 그중 한 명이 저를 보고 묻자 혜경이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네. 저희 엄마는 어떻게? 무슨 일이시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형사들은 혜경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예리한 눈빛이 집 안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김민자입니다. 저쪽 방으로 가시죠. 저는 그들을 제가 묵고 있던 건넌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혜경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 뒤를 따라왔어요. 방문이 닫히고 저는 침대 밑에서 아까 그 검은 봉지를 꺼내 형사들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물건이. 형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다발과 장부 그리고 대포폰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다른 형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전부 사위분 물건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혜경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게 왜 여보 서재에서 나와?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신데? 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장부를 훑어보던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규모가 상당하군요. 저희가 오랫동안 추적하던 조직의 수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혜경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설마 엄마가 신고한 거야? 말도 안 돼. 엄마 미쳤어? 어떻게 사위를 경찰에 신고를 해? 딸은 제게 달려들어 어깨를 마구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딸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은우는 어떡하라고? 우리 집은 이제 어떡하라고? 엄마가 다 망쳤어. 엄마가 우리 가정을 전부 망가뜨렸다고. 혜경이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장을 보고 돌아온 혜경이가 아니라 저녁 준비를 하던 혜경이가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저녁상에 내놓으려던 유리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반찬으로 만들었던 알록달록한 잡채와 나물들이 사방으로 튀고 바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엉망이 된 거실,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오열하는 내 딸. 혜경이를 보니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 위로는 그 어떤 것도 딸의 귀에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깨진 유리 조각과 음식물로 더러워진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우는 딸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형사들도 이 기막힌 가족 드라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조용히 증거물들을 챙기고 있었죠.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위,
고강식이 휘파람까지 불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왔어. 오늘 계약 아주 깔끔하게. 그는 거실의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 낯선 남자 2명, 그리고 그 남자들의 손에 들린 자신의 보물이 담겨 있던 검은 봉지.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휘파람과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인 것도 잠시 곧바로 상황 파악을 끝낸 듯 싸늘한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첫 번째 타겟은 당연히도 저였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제 바로 앞에서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을 너무 얕봤네요. 이제는 하다 집에 수상한 남자들까지 끌어들이시는 겁니까? 연세 드시면 곱게 늙으셔야지 이게 무슨 망측한 추태예요? 그의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바람이라도 피운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어요. 제 딸 혜경이조차 남편의 말에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혜경이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형사 중 한 명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강식 씨 맞으시죠? 경찰입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김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지만 고강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형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경찰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아, 알겠다. 우리 장모님이 신고하셨나 보네. 저 양반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시는데 혹시 치매가 아닌가 걱정되던 참이었습니다. 남의 서재를 멋대로 뒤져서 물건을 훔쳐놓고는 이제 경찰에 신고까지 하시는 걸 보니 상태가 아주 심각하신가 보네요. 형사님들, 노인네 망령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만 돌아가 주시죠. 그는 저를 정신 나간 노망난 늙은이로 몰아세우며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그럴듯한 연기에 잠시나마 저 자신이 정말로 미친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의 이런 연극을 가만히 보고 있을 형사들이 아니었죠. 김 형사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압수한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고강식 씨, 이 장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장모님 말씀이 망령인지 아닌지는 이 명단에 있는 분들께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게 되겠죠. 장부를 본 고강식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장부. 그거 그냥 제 개인적인 채무자 명단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채무자요? 이번에는 옆에 있던 다른 형사가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포폰들을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휴대전화들은 뭡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개통된 대포폰입니다. 채무자들한테 연락하려고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나 봅니다. 고강식의 입이 처음으로 닫혔습니다. 그는 대포폰과 장부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미친 듯이 머리를 굴리는 듯 보였어요. 그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고강식 씨, 당신이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 저희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치미 떼지 마시고 순순히 자백하시죠. 지금 여기서 체포하겠습니다. 체포?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궁지에 몰리자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 장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죠. 증거를 없애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아,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고강식은 짐승처럼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형사 2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철컥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마치 이 모든 비극의 끝과 시작을 동시에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 짓을 해. 너희들 다 옷 벗을 준비해.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보라고. 그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혜경이는 이 모든 광경을 마치 유령처럼 멍하니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딸은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했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남편이 사라진 현관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빼꼼히 열리며 은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는지 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아빠 어디 갔어요? 왜 경찰 아저씨가 아빠를 데리고 가요? 아이는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제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아이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너의 아빠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죄로 벌을 받으러 갔단다.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제 품에 안긴 은우의 작은 온기가 저를 겨우 현실에 붙잡아매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저 역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기 시작하자 그제야 혜경이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혜경이는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제 손에 들린 쓰레받기를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치우지 마. 만지지 말라고. 딸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위태로웠습니다. 혜경아.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뭔데. 엄마가 뭔데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박살내. 마침내 터져나온 딸의 절규는 비수처럼 제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혜경이는 제 어깨를 미친 듯이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 가녀린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지 저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지만 않았어도, 그깟 놈의 반찬만 안 들고 왔어도, 아니 애초에 엄마가 나를 낳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을 넘어선 저주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내 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뭘. 그냥 남들처럼 돈 좀 더 편하게 벌려고 한 거 가지고. 요즘 세상에 누가 정직하게 돈 벌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뭔데?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엄마가 뭔데 내 남편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드냐고. 딸의 외침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건 아니었죠. 저 말만큼은 그냥 듣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김혜경. 저는 제 딸의 이름을 차갑게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 혜경이도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죠.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거니? 네 남편이 한 짓이 그냥 남들처럼 돈 좀 벌려고 한 걸로 보여.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찍어두었던 장부 사진을 화면에 띄워 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네 눈으로 똑똑히 좀 보라고. 이게 그냥 사업상 거래 명단으로 보이니? 여기 적힌 이 이름들, 이 나이들 좀 봐. 전부 70, 80평생을 고생만 하신 네 엄마 아빠 뻘 되는 노인들이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가며 딸에게 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이분들이 평생 폐지 줍고 길거리에서 나물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일 수도 있어. 아픈 자식 병원비 하려고 손주들. 과자값이라도 쥐어주려고 당신들처럼 비싼 아파트 한 번 못 살아보고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네 남편은 네가 그렇게 감싸고 도는 그 인간은 그분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목숨줄이었던 그 돈을 전화 한 통으로 빼앗아 간 거야. 이게 어떻게 남들처럼 돈 좀 번 거니? 이건 사람의 영혼을 죽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제 울분에 찬 외침에 혜경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아닐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이 사람을 질투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전부 꾸며낸 얘기야. 혜경아. 엄마, 할머니 싸우지 마세요. 무서워요. 우리 둘의 싸움을 겁에 질려 지켜보던 은우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죠. 저는 아이에게 달려가 눈물을 닦아주며 달랬지만 혜경이는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향한 증오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저를 쏘아볼 뿐이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혜경이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뭐라고? 나가라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두 번 다시 내 앞에, 우리 은우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이제 엄마 같은 사람, 내 인생에 필요 없으니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이 저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내린 결정이 결국에는 딸에게서 나를 영원히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저는 은우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말없이 몸을 돌려 건넌방으로 향했습니다. 올 때 싸왔던 보따리를 챙겨 드는데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방을 나서자 혜경이는 여전히 저를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등 뒤에서 혜경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엄마, 후회하게 될 거야. 나를 버리고 당신의 그 잘난 정의를 택한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울고 있는 은우의 얼굴과 저를 차갑게 노려보는 딸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저는 차갑고 긴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도 모르게 벽에 몸을 기댄 채 주르륵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저는 텅 빈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제 가슴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까요? 저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이 맞을까요? 딸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작은 단칸방의 낡은 천장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딸이 살던 그 넓고 화려한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혜경이의 말대로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제 처지를 비관해 성공한 사위를 질투하고 시기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못난 마음이 제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밤새도록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려 그날 아침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과 양심이 그렇게 시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혹시 혜경이가 마음을 바꾸고 전화를 한 걸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제가 기다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김민자 어머님 되십니까? 저는 지능범죄수사팀 김성호 형사입니다. 어제 그 형사였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제 감상적인 기대를 단숨에 현실로 되돌려 놓았죠. 아, 네. 형사님.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경찰서로 한번 방문해 주셔서 정식으로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어머님의 진술이 앞으로의 수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죠.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 온 세상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는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분주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수많은 경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죠. 저는 잠시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때 김 형사님이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힘드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저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철제 책상과 의자 2개가 전부인 아주 작고 답답한 방이었어요. 김 형사님은 제게 따뜻한 종이컵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제는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따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저희도 그런 상황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의 위로에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 딸이 아닙니다. 제 말에 김 형사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켜고 제가 어제 겪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딸네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사위의 수상한 통화를 엿들은 것, 손주가 검은 봉지를 가져온 것, 그리고 봉지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억나는 대로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김 형사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1시간이 넘는 진술이 모두 끝나고 그는 녹음기를 끈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용기 있는 신고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이놈들의 꼬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놈들이 그렇게 대단한 자들입니까? 제 질문에 김 형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1년 넘게 이놈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치밀하고 점조직으로 움직여서 실체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어머님께서 확보하신 그 장부, 그게 이놈들의 전체 조직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위였던 고강식, 그놈은 단순한 조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놈을 이 조직의 총책, 즉 우두머리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잔인한 놈이에요. 주로 독거노인이나 세상 물정 어두운 어르신들만 골라서
자녀나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평생 모은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는 아주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범죄였어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피해자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피해액은 어림잡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머님의 신고가 없었다면 아마 피해자는 2배, 3배로 늘어났을 거예요. 수많은 가정을 파탄의 위기에서 구하신 겁니다. 수백억 원. 저는 그 액수의 규모가 잘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돈에 담겨 있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절망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죠. 제가 잘한 일이 맞았습니다. 비록 그 대가로 제 딸을 잃었지만 저는 수백 명의 다른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서 작은 위안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머님, 혹시 사위분이 거액의 현금이나 귀중품을 숨겨둘 만한 장소, 짐작 가는 곳이 있으십니까? 어머님이 발견하신 현금은 아마 꼬리에 불과할 겁니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어딘가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와 한 집에서 산 제 딸조차 남편의 실체를 몰랐는데 제가 알 턱이 없었죠.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은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죠. 저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섬처럼 외로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 김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제보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주 길고 힘든 싸움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 다녀온 뒤로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시간을 죽였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시끄럽기만 할 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득문득 은우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엄마와 단둘이 남겨져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울까? 저는 몇 번이나 혜경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저를 향해 나가 라고 소리치던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제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영영 내 딸과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정의의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포기한 채 몸을 일으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제 사진첩에는 온통 은우의 사진뿐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얼마 전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찍은 사진까지. 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기며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그날딸의 집에서 목숨을 걸고 찍었던 증거 사진들이었죠. 돈다발 사진, 대포폰 사진, 그리고 문제의 장부 사진. 저는 저도 모르게 사진을 확대해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점순, 박철수, 이영희. 낯선 이름들 사이를 헤매던 제 눈이 어느 한 이름 위에서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그대로 멈췄습니다. 박춘자. 박춘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적힌 숫자는 제 불안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매일같이 노인정에서 만나 화투를 치고 서로의 신세 한탄을 들어주던 제 가장 친한 친구 춘자의 생년월일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부터 춘자의 얼굴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그저 아들이 사업 때문에 속을 썩인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말을 아꼈죠. 노인정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가 정말로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춘자는 낡은 연립주택 반지하에 혼자 살고 있었죠.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춘자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춘자야, 박춘자, 안에 있니? 나 민자야, 문 좀 열어봐. 한참을 더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자 안에서 겨우 기어나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그 틈으로 춘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춘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미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퀭한 눈, 푸석한 피부, 하얗게 센 머리카락. 마치 10년은 더 늙어버린 모습이었어요. 민자,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춘자야, 너 꼴이 이게 뭐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억지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어요. 먹다 남은 컵라면 그릇과 술병들이 사방에 나뒹굴고 있었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을 떨던 친구의 집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춘자의 팔을 붙잡고 방에 억지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춘자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너 혹시 나쁜 사람들한테 전화 받고 돈 보낸 적 있니? 제 질문에 춘자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저는 친구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춘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 손주 대학 등록금 하려고 이 늙은 몸 이끌고 식당 나가서 설거지하며 모은 돈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춘자는 흐느끼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검찰청이라며 전화가 와서는 춘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했답니다.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살아온 춘자는 그 말에 겁을 먹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은행에 달려가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그들이 불러준 계좌로 전부 송금하고 말았던 겁니다. 내가 바보였어. 그 돈 날리고 우리 아들 볼 면목도 없고 손주 얼굴은 더더욱 못 보겠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죽으려고 했어, 민자야. 친구의 처절한 고백에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였습니다. 내 친구를, 이 착하고 성실한 내 친구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그놈이 바로 내 사위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사회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친구의 인생이 걸린 나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춘자의 앙상한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 눈빛이 너무나 강렬했던지 춘자도 울음을 그치고 저를 쳐다보았죠. 춘자야, 울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네 돈 뜯어간 놈, 내가 알아. 아니, 내 사위였던 놈이야.
제 고백에 춘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놈한테 죗값 제대로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네 돈, 그놈들한테서 한 푼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게. 그러니까 너 절대로 죽는다는 생각 같은 거 하지 마. 알았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제 목소리는 분노와 결의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슬퍼하던 김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친구와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된 한 명의 전사였습니다. 친구 춘자의 앙상한 손을 잡고 했던 맹세는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딸에게 버림받은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친구의 인생을,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죠. 다음 날, 저는 춘자를 데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먹지도 씻지도 않은 친구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서로의 등을 밀어주자 춘자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자야, 나 무서워. 그놈들이 나를 찾아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목욕탕 안에 나지막이 울려 퍼지는 춘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등을 다독이며 단호하게 말했죠. 춘자야, 두려운 건 그놈들이야. 우리가 아니라. 죄 지은 놈들이 발 뻗고 자고 피해 입은 우리가 숨어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 우리가 숨으면 그놈들은 더 신나서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 거야. 네가 당한 것과 똑같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또 겪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제 말에 춘자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친구의 얼굴에 그래도 혈색이 조금은 도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춘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 제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장부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명단에 있는 분들께 우리가 직접 연락을 해야 해. 뭐라고? 우리가 직접? 그분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만 당할 거야. 믿게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쉬울 거라고는 생각 안 해.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한 명이라도 좋아. 우리와 함께 싸워줄 사람을 찾아야 해. 춘자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제 단호한 눈빛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부터 장부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대구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히고 혹시 최근에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돈을 보낸 적이 있냐고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버럭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뭐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당신도 그놈들하고 한패지. 내가 다시는 안 속을 줄 알아. 할아버지는 제 말을 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며 끊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상처받은 마음의 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금방이라도 울상이 되어 저를 쳐다봤죠. 거봐, 민자야. 안 된다니까. 다들 우리를 사기꾼 취급하잖아. 아니야. 포기하기는 일러. 우리가 너무 서툴렀던 거야. 방법을 좀 바꿔보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에 사시는 할머니셨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머님, 저는 서울에 사는 김민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제 이야기 잠깐만 들어주세요.
혹시 아드님 이름이 최성일 씨 맞으신가요? 저는 장부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던 깨알 같은 메모, 아들 이름 최성일이라는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할머니가 잠시 침묵하더니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맞는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아세요? 누구시죠? 어머님, 저는 절대로 어머님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 어머님과 똑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의 친구입니다. 어머님께서 최근에 잃어버리신 그 돈을 훔쳐간 나쁜 놈들을 잡을 수 있는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제 사위가 범인이었으며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 그리고 제 손에 피해자 명단이 있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되게 들렸는지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계셨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 마침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돈 우리 아들 가게 보증금 해주려고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할머니의 울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와 춘자는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욕을 하고 끊는 사람도 여전히 많았지만 저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날린 전직 교장 선생님, 딸의 수술비를 사기당한 어머니, 손주 대학 등록금을 보냈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할아버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연들은 하나같이 기가 막히고 처참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저와 춘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에 걸쳐 연락이 닿은 피해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용기를 내어 주말에 서울역 근처 작은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회의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열댓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초면이라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침묵을 깨야 하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임분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사위를 대신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말에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사죄는 무슨 놈의 사죄? 당신도 그놈하고 한패 아니야? 우리를 여기다 모아놓고 또 무슨 꿍꿍이를 벌이려는 수작이냐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 하자 제 옆에 앉아있던 춘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 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누구한테 돈을 뜯겼는지도 모르고 평생 가슴만 치며 살았을 거라고요. 춘자의 외침에 다른 분들도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숨어 있고 서로를 의심하고 자책만 하고 있으면 저놈들은 감옥 안에서 편히 발 뻗고 잘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고 남은 인생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으실 겁니까? 아니면 힘을 합쳐서 저놈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똑똑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외침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곧 통곡이 되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그날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 가족 모임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되었죠.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변호사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들이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수소문 끝에 저희는 시민단체에서 소개해준 한 젊은 인권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기꺼이 무료 변호를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이건 단순히 돈을 되찾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무너진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젊은 변호사의 든든한 말에 우리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고강식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소송에서 이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강식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범죄 수익금을 전부 다른 곳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피해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면 안 될까요? 방송국 같은 데에 제보를 하는 겁니다. 여론이 움직이면 경찰도 검찰도 저놈들을 더 쉽게 대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모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있어서는 안 됐어요.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변호사의 주선으로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담당 기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자는 저희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는 당장 취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결국 저와 춘자 그리고 몇몇 분들만 모자이크 처리를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앞에 앉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하지만 제 옆에 앉은 춘자의 주름진 손을 보자 어디선가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저는 제 사위였던 사람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일, 제 친구 춘자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빼앗긴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피해자가 이 땅에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날 밤 저희의 이야기는 저녁 9시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경이는 홀로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체포된 이후 딸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채권자들의 전화, 싸늘하게 등 돌리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범죄자의 아내라는 수군거림. 혜경이가 평생을 걸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능한 사업가였을 뿐이고 엄마의 오해와 질투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요. 그날도 혜경이는 배달시킨 음식으로 대충 저녁을 때우고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채널에서 시선이 멈췄죠. 저녁 9시 종합뉴스의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단독 수백억 원대 노인 전문 금융 사기단 검거. 그 배후를 고발한다. 혜경이는 저도 모르게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곧바로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라는데 어떻게 의심을 해요?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 딸 수술해야 하는데 이제 어떡하라고. 피해자들의 절절한 울음이 TV 화면을 넘어 혜경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아니야, 우리 여보는 저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얼굴은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혜경이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바로 저 자신의 엄마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TV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제 사위였던 사람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혜경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제 친구 춘자가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TV 화면 속에 저는 혜경이가 알던 나약하고 잔소리 많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인하고 단호한 한 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빼앗긴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피해자가 이 땅에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마지막 말이 끝나고 뉴스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지만 혜경이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던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들려오던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 용도를 알 수 없었던 수많은 휴대전화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누려왔던 모든 사치와 풍요. 그 모든 것들이 TV 속 피해자들의 눈물과 겹쳐지며 끔찍한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혜경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체포되던 날 그대로 모든 것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딸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책장 뒤를 살피고 옷장 안을 헤집었습니다. 그러다 딸의 손이 책상 밑에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예전부터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물건에 손대는 것을 두려워해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죠. 딸은 카펫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바닥과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정사각형 모양의 덮개가 나타났습니다. 마룻바닥에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 금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덮개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돈다발과 함께 혜경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러 개의 통장과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그중 통장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차명으로 개설된 통장이었고 그 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수백 개의 다른 계좌에서 잘게 쪼개져 입금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혜경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남편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유능한 사업가가 아니라 추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범죄의 수익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공범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혜경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뒤늦은 공감이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명품 가방 하나가 TV 속 할머니의 평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깨달음이 딸의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혜경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넋 나간 사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제가 사는 낡은 연립주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혜경이는 저희 집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얼굴로 엄마를 봐야 할까?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데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아침 운동을 나가려던 제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혜경아. 제 목소리를 듣자 혜경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눈물과 후회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혜경이는 저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와락 달려와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은 제 허리를 끌어안고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하염없이 우는 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딸이, 내 가엾은 딸이 드디어 지옥 같던 현실에서 빠져나왔다는 안도감만이 제 가슴을 채울 뿐이었죠. 한참을 울던 혜경이는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겪었던 모든 일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뉴스를 본 이야기, 비밀 금고를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끔찍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모든 고백이 끝나고 혜경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가진 거 전부 팔아서 조금이라도 피해자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어. 그리고 경찰에 가서 내가 본 걸 전부 증언할게. 그 사람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서 피해자분들이 평생 흘린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거야. 엄마, 제발 내가 속죄할 수 있게 도와줘. 저는 무릎 꿇은 딸을 일으켜 세워 안아주었습니다. 밖은 어느새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동이 트자마자 곧바로 김영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죠. 딸이 남편의 비밀 금고를 찾아냈으며 그동안의 모든 일에 대해 증언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수화기 넘어 김영사님의 목소리 역시 격앙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머님? 따님께서 드디어 마음을 돌리셨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영장을 신청하고 전문 인력을 꾸려서 그리로 가겠습니다. 따님과 어머님 신변 보호를 위해 저희 차를 보내드릴 테니 집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지지부진했던 수사의 돌파구를 찾았다는 흥분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 엉망이 된 혜경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따뜻한 꿀물을 타주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희 집 앞 골목으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김영사님과 다른 형사들이었죠. 저와 혜경이는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딸이 살던 그 화려한 아파트를 향해 달리는 동안 혜경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이 살던 집이 이제는 범죄의 증거를 품고 있는 압수수색 현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심정일까? 저는 그저 딸의 떨리는 손을 말없이 꽉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수많은 경찰 차량과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차에서 내리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혜경이가 익숙하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그곳은 더 이상 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밝혀낼 결전의 장소였습니다. 팀장님, 피의자의 아내분과 장모님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이쪽으로 오시죠. 따님, 금고 위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김영사님의 말에 혜경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사관들을 남편의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에요. 이 책상 밑 카펫 아래에 있어요. 수사관들은 혜경이가 가리킨 곳에 두꺼운 페르시안 카펫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고급 마룻바닥의 나뭇결과 색깔을 교묘하게 맞춰놓은 정사각형 모양의 덮개가 모습을 드러냈죠. 언뜻 봐서는 절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위장이었습니다. 금고 해체 전문가로 보이는 한 수사관이 각종 장비가 든 가방을 펼쳐놓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자식 잠금 장치에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문입니다. 강제로 열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릴 이 벽을 뚫는 날카로운 소음과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서재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전문가의 등과 그를 초조하게 지켜보는 수사관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저와 혜경이.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혜경이는 두 손을 모아 쥔 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듯 보였어요. 마침내 됐다 하는 외침과 함께 묵직한 쇠문이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두운 금고 안으로 쏠렸죠. 금고 안은 그야말로 범죄의 백화점이었습니다. 가장 위 칸에는 혜경이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눈부신 황금빛 골드바가 상자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만 해도 어림잡아 수십억은 좋게 되어 보였죠. 이게 다 저분들 피눈물이구나. 혜경이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래 칸에서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 통장과 증권카드, 그리고 해외에 설립된 유령 회사들의 법인 서류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영사님은 통장 하나를 펼쳐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놈, 아주 치밀하게 자금 세탁을 했군요. 돈을 수백 개 계좌로 쪼개서 돌리고 유령 회사를 통해 해외로 빼돌리기까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고 가장 깊숙한 곳, 다른 서류들 밑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던 작은 벨벳 주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김영사님이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아주 평범한 USB 메모리 하나였습니다. 보석도 금괴도 아니었지만 김영사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마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는 곧바로 가져온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암호를 풀자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파일명은 영업 1팀 실적, 고객관리 명단 같은 평범한 이름들이었지만 그 파일을 여는 순간 수사관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이 범죄 조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기록된 악마의 장부였기 때문입니다. 조직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역할 분담, 범죄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상세한 개인정보, 그리고 범죄 수익금을 어떻게 나누고 세탁했는지에 대한 기록까지. 그야말로 이 거대한 범죄 제국의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어머님. 김영사님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람과 범인을 잡았다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USB 안에 담긴 증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고강식은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밑에서 움직이던 공범들 역시 명단에 적힌 순서대로 줄줄이 소환되어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노인 전문 금융 사기 조직의 실체가 그렇게 한 할머니의 용기와 한 딸의 참회를 통해 완벽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몇 달 뒤 마침내 고강식에 대한 마지막 선고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혜경이 그리고 저희 피해자, 가족 모임 회원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은 저희의 마지막 싸움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비장한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고강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몇 달 사이
그는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독사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혜경이를 발견한 그는 입모양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우리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죠. 네가 죗값을 치르는 것을 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혜경이의 증언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딸은 예전에 유약하고 불안해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떨리기는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증인은 남편인 피고인이 벌어온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까?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지 않았습니까? 고강식 측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혜경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똑바로 변호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의 출처를 의심하기보다는 그 돈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진실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 돈이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의 피와 눈물인 줄도 모르고 철없이 그 돈을 썼습니다. 그 죄 제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이 저지른 끔찍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 남편이 받아야 할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혜경이의 용기 있는 고백에 법정 안은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할머니 몇 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저 역시 어느새 저렇게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의 마지막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죠. 피고인 고강식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노인들을 상대로 인간의 신뢰를 배신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편취한 것을 넘어 피해자들의 남은 인생과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한 행위로 그 어떤 동정의 여지도 없다. 피고인은 또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가족과 사회에 전가하는 등 극히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의 고강식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문. 피고인 고강식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땅, 땅, 땅. 의사봉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억울함과 한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죠. 아니야. 이건 무효야. 내가 왜. 판사, 너 똑바로 해. 고강식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채 발악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저와 혜경이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김민자, 김혜경, 내가 나가기만 해봐. 내 손으로 당신들 모녀를 갈갈이 찢어 죽일 거야. 하지만 그의 마지막 저주는 저희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괴물의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희가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저희를 둘러쌌어요. 저는 저희를 대표해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비록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저희와 같은 아픔을 겪고도 숨죽여 살고 계신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후 혜경이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살던 아파트와 차, 명품 가방까지 전부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우와 함께 제가 사는 동네 근처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죠. 혜경이는 동네 식당에 취직해 고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남루한 삶이었지만 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어느 주말, 저는 혜경이와 은우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혜경이가 새벽부터 일어나 싸온 김밥과 과일을 돗자리에 펼쳐놓고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은우는 넓은 잔디밭을 강아지처럼 신나게 뛰어다녔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혜경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저는 말없이 웃으며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그때 달려오던 은우가 제 품에 와락 안기며 외쳤습니다. 외할머니는 슈퍼맨보다 더 멋져요.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저와 혜경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습니다. 머리 위로 펼쳐진 하늘은 마치 저희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티 없이 맑고 푸르렀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폭풍의 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과 제 자신의 존엄성,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용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